지금 불같은 아파트.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금리 상황이다, 유동성 장세다 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오피스텔 시장은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예상과 빗나가서 임대 수익률이 3%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공급 과잉, 그 다음에 과태료 인상에 대한 부담 등이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쪽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워낙에, 전세보증금 대출이 워낙에 싸니까 월세로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살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아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월세로 사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임대 수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버틸만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월세 받는 임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처음 보던 시절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일부란 말이 있었어요. 일부? 일부. 아, 일부. 그러니까 뭐냐면 네. 100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예, 전세 6천이면 월세 50, 60 그럼.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익숙하던 시절에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 전세 6천이면 월세 60이에요. 그러면 미쳤어요? 지금 이 도둑놈. 그렇죠. 그 일부란 말을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이 지금은 엄청 낮아졌죠. 네. 낮아진 이유가 낮아졌어요. 뭘까요? 저금리예요. 금리가 저금리.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이 낮아져도 버틸 만한 거예요. 임대인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되게 높은 금리 이자를 썼어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좀 낮아져도 그냥 대출 이자 내고도 남는 수준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해서 옛날엔,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살고 싶죠. 왜? 매달 내는 월세보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싸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쓸 수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를 쓸 수 있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기왕이면 전세 살게요. 약간 모아놓은 돈 있으면 보태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수요층도 월세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지금 뭐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신축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쭉 있고, 지금도 입주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물량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요자 우위 시장이 된 거죠. 네. 자, 여기서 얘기했던 공급 과잉의 문제가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그렇게 높진 않아. 네. 저금리가, 왜냐하면 금리가 꺾이고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셔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 세입자 자체가 지금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 주인이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세입자들을 못 구해가지고 아주 난립니다. 그리고 월세도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공급이 많았다 뭐았다 이런 문제하고 넘어서서 지금 그 역세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소형 원룸 뭐 1.5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서 전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월세는 아예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워낙에 전세 쓰니까. 올라가면 갭 투자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네. 전세 가격하고 네. 매매 가격이 붙어있는 진짜 시장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야. 그래, 이거 봐. 전세도 버블이 생긴다니까. 전세도 대출이 들어가면서 버블이 생기는 거야. 이 전세 대출로 인한 법을 누가 만들었죠? 이명박.
그러니까 왜 자꾸 이상한 데 탓하냐고.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팍팍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 역세권, 물론 청년들 월세 많이 내면 힘들어요 사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정 계층을 보호해주겠다 이건 좋은데 무조건적인 전세를 다 대출해주는 이런 상품을 도입시켜 놓고 같은 기사인데 관점이 달라. 모든 관점이 버블이 끼게 해주는. 근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왜요? 전세가 수수료 훨씬 많이 나오잖아. 똑같아. 뭐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 버블이 꺼질까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격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짜증나는 건 제가 그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네. 중개업자는 뭘 해도 욕 먹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개업 하지 말아야겠다. 쿨타임 오면 깔 사람이 중개업자밖에 없어. 저놈들은 분명히 악덕하고 음흉하고 나쁜 놈일 거고 뭔가 사기를 쳐먹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제일 만만해. 제일 만만해. 그래서 만만해. 맨날 뭐 안타까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말인데요.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아서 소득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퇴직하신 분들 은퇴자금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령화 사회 접어들고 또 퇴직 연령 짧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 수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도전을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오피스텔 시장 끝이고 이렇게 원룸 같은 거 임대 수익 받아갖고 사는 건 안 되니까 아예 이런 분양을 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도 여전히 된다. 시장이 있고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뺑뺑이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도 공부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 뭐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불같은 아파트, 주택 시장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률 4% 5% 나온다고 가서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왜냐면 막 지금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라든가 주택 시장의 불같은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이 별로 이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존의 주택 시장이 정체되고 안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2007, 8, 9, 10년 2007, 8, 9년에 불같은 상승장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끝났어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임대 수익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이 오피스텔 임대 수익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관심 갖고 사야지 수요들이 그때 들어오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상승장이 끝나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아까 기사에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규제가 매수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 왜 내요? 왜 내냐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 때문에 다주택 중과 세제 뭐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내잖아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런 규제도 풀리고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 필요도 사실 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시대가 오면 또 그냥 다주택이면서도 임대 사업자 안 내면서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오피스텔 공급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게 보면 그때 공급이 많이 된 것도 부동산 시장 끝났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수익형 이런 분위기 될 때 사실 오피스텔 그때도 생각해보면 또 공급이 되게 많이 된 거예요. 그 물량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불같은 상승장 때 오피스텔은 하나도 안 오르고 아파트는 오르고 그러면서 되게 소외받은 것 같았지만 맞아요. 지나와서 보면 그 오피스텔들도 분양가의 몇 배 된 데들이 있어요. 뭐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이상 된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놓고 그걸 분양 그 당시에 분양받은 분 따져보면 억울하지. 내가 이 돈 갖고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 텐데 그러면 당장 그걸 보면 9천만 원에 분양받아서 1억 2천만 원에 분양받아서 그 당시에 월 60만 원 50만 원. 지금도 한 70, 7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10몇 년 월세 받았는데 가격은 뭐 2억 5, 6천, 6, 7천. 뭐 내가 분양받던 금액에서 2배 뭐 이렇게 된 물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냥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저금리일수록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운영의 묘라든가 이게 오피스텔이 낡으면 황금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안 사. 그리고 관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을 갈아타기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내가 이 정비하고 이런 거 안 할 거면 어떻게 갈아탈까? 그리고 또 어디를 사야 될까? 왜냐면 오피스텔은 새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입지의 가치가 진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약간만 골목 들어가고 안 좋은 오피스텔은 임대 안 들어가고 공제생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오피스텔 투자의 공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이밍,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임대 수익이 목적이죠. 근데 임대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뭐 상가 같은 걸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주택 형태로 이용하는 것들을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이 5%로 제한되어 있다.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놓고 팔면 과태료가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 뭐 옵션 같은 거 고장나면 수리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보면 과연 리스크 대비 적정한 수익이 3%대가 적정하냐라는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분의 변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부터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오피스텔 투자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야 소리가 나오지. 그렇죠. 네. 반면에 세입자의 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소득 수준이 좋은 사람들은 신용이 좋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게 되는 가능성이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신용 등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연체에 대한 부담, 명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들이 또 다른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전세자금 대출 다 나오는데 너는 왜 월세 사냐? 그렇죠. 뭐 이러면 그 월세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 네네. 그 세입자랑 응대하고 이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거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 사실 받을 것 앞으로 같아요. 임대업 많을 임차 이런 오피스텔 보유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응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를 저는 알아버려서 지금 이제 월세 받고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주택이 있지만 이제 그거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지금 이미 질러 놓은 거고 지금 2주 이제 철거하면 엎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하려고요.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맞는 사람이야. 저도 안 맞아요. 네. 자,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어쨌든 오피스텔 임대료가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두고 봤을 때 결국은 리스크는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가 결국 임대사업으로 통한 나한테 또 다른 어떤 생활비를 마련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접근을 하려면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적어도 임차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좀 스스로 하셔야 자기의 재산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또 통하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까지 준비하신다면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수익률보다 입지 잘 보시고 공실 리스크를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임차인의 질도 좋고 그러니까 수익률 높다 이거 쫓아가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공실을 가급적 안 없애고 그랬으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점은.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안내해 주실 때도 이런 부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안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별별수다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꼬박꼬박 챙겨봐 주시면 다양한 상식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